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그보다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LG화학은 신설법인의 기업 공개 일정은 바로 추진해도 1년 정도 소요되고 IPO를 통해 배터리 사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주주 가치에도 반영돼 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2상,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시험에 돌입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19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9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 쪽에서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펼쳐집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 뉴욕 증시 역시 혼조세였고요. 기술주 위주로 좀 차익 실현이 전일에 좀 쏟아져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못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대선 전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다리다 지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쪽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자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 상승도 하락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박스권에 갇혀서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는 시장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받아보시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 2시 50분 정도부터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먼저 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시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그 수급을 좀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LG화학, 신풍제약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넥신, 에이스테크, 대주전자재료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카카오,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젠텍, LNF, 대주전자재료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나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 이제 미증시 하락과 함께 이제 단기 모멘텀이 좀 부재하면서 지수가 오늘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좀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증시에서 이제 기술주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이러한 장세에서 좀 테마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 3상 승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제 그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분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주가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음 주는 뭐 잘은 모를 수 있겠지만 좀 어렵지만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증시에서 좀 대형 기술주들의 좀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이제 빅 주들, 즉 이제 배터리, 이제 바이오, 뭐 인터넷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노출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IT
IT, 자동차 업종 쪽으로 수급이 집중적으로 좀 몰리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기대감과 더불어서 향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였었던 이러한 그 성장주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다음 주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이슈 또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요즘에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네. 9월 중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좀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9월 중반도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중반까지의 수급을 좀 점검해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어떤 개인 중심의 매수세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살짝 좀 변하나 싶었더니 여전히 그래도 매도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관이 주식하기 싫죠. 계속 매도세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연기금도 코스닥은 조금 사는데 매도 기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기타 법인 쪽에서 자사주 매입 쪽으로 들어오는 매수가 코스피 쪽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기승전 개인 쪽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뭐 최근에 이어지는 동향들 개인이 시장의 중심이 돼 있다라는 쪽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쪽에 또 지금 달러 인덱스를 또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도 환율은 워낙 강세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워낙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달러와 약세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원하는 강세인데 달러와는 아직 약세가 두드러지지 않죠. 일단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율이 강세로 가는 쪽은 위안화의 강세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어떤 중국에 대한 변화와 위안화 강세가 이끌어지면서 국내 원화도 강세로 가는 그런 기조인데 아직 달러와는 정체가 되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인이 돼야 그나마 다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변화가 달러화 기준으로는 조금 어떤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겠다라는 쪽인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럼 국내 쪽에서 신용잔고와 예탁금 동향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요. 신용잔고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눈 뜨고 일어나서 조회해 보면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16일자 기준으로 17조 7천억까지 신용잔고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수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측면들 일단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는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탁금이 50조대가 넘어가는 한때는 뭐 60조대도 넘었지만은 50조 원대 이상에서 나오는 변화와 이어지게 되면은 예탁금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신용잔고가 급증해도 큰 어떤 부담은 없겠다라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또 급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어떤 탄력들 대표적으로 신용잔고가 높은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급박한 또 주가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급락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투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적어도 신용잔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신용잔고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신용잔고 비율이 뭐 10%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매를 대응할 때 오히려 약간 좀 조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용잔고에 대한 흐름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압박으로 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보면서 지금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미리미리 조심하자 이런 입장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럼 대표적인 종목들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은 계속 파는데 외국인들은 그나마 지금 수급이 좀 약간 돌아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견조한 모습들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떠오르는 LG화학 같은 경우 요즘 말도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은 최근에 줄였다가 어제부터 살짝 어떤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돌아오긴 하는데
기존 입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매도 입장으로 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일단 단기 반등 성격 쪽에 무게를 두는데 추세가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다음 주에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주요 이벤트가 있죠. 이쪽에 대해서 LG화학의 무조건 긍정적인 뉴스만 나올 것이다라는 쪽보다는 혹시나 이제 배터리 내재화나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LG화학에 대한 위축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중으로 보도 가장 많은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신풍제약, 특히 신풍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덱스, MSCI 인덱스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오히려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참 좀 당혹스럽죠. 어떤 외국인들도 물론 펀더멘탈을 볼 텐데 펀더멘탈보다 약간 이제 MSCI에 포함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뭐 잘 모르는데 지수에 됐으니까 사야지 뭐 이런 변화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후폭풍도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종목들의 통향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IT 쪽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별적인 바이오주도 관심이 있다는 측면들과 함께 뭐 통신, 은행, 화장품, 자동차, 음식료주까지 매수세는 선별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한 종목이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교차하는 종목들이 더 적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비슷한 쪽은 IT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화학 쪽을 매수를 하긴 하지만 종목들은 겹치는 게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밖에 SI 업체라든가 유통주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정체되고 아직 탄력이 강하지 않은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선별적인 모습들이 시장에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구나라는 쪽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는 그래도 기아차 눈여겨보고 있는데 현대차 쪽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예,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인 상승 속도가 좀 덜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밖에 2분기가 실적이 위축된 이후에 어떤 하반기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현대차와 함께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전자재료 쪽의 양극화 물질 관련된 쪽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 BM 외에 비상장이 4곳이 있는데 양극재 소재 관련된 쪽에 에코프로 G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이런 회사가 있는데 게다가 또 에코프로 CNG라고 하는 앞으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사용 연한이 끝나게 되면 폐배터리나 폐양극재 재활용하는 사업도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자회사의 가치만 평가를 받아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현실화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얘기 나와서 말인데 차세대 전기차용 플랫폼이 eGMP라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계 변화가 이제 올 것 같고 향후에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eGMP 관련된 쪽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를 위해서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 이 모듈형 플랫폼인데 특히 중요한 게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즉 세단부터 SUV까지 다양한 차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전기차를 꾸려갈 때 특히 통일되고 규격되고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되게 되면 거기다가 적용하고 변형하고 그리고 이를 또 확장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토대로 전기차가 라인업이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내년 상반기 가게 되면은 NEV라고 하는 첫 차가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은 특히 과거에 현대차가 미국에 처음 수출했을 때 브랜드가 폰이죠. 그런 만큼 전기차에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폰이라는 브랜드를 쓸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 스펙이 지금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요. 고속 충전 가능하고 350에서 450km. 물론
이 부분은 배터리사와의 좀 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자율주행 레벨 3, 거기다가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대신에 카메라가 적용되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높은데, 이 GMP로 얻을 수 있는 강점, 메리트는 무엇보다 다양하게 라인업이 가능하다. 게다가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하단부에 되다 보니까 전기차의 공간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해서 플랫폼 자체가 타이트하게 또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부품 수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확보가 더 훨씬 더 용이하고요. 게다가 자체 무게도 배터리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안정성이 높다는 관점과 함께 이런 공간의 확장성과 유연성,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GMP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현대차 EV 모델이 본격화로 확장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도 이 크로스오버 SUV죠. CUV라는 쪽도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초고속 충전기까지 확대 보급돼서 오히려 지금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즉 전기차를 쓸 때 지금은 아무래도 아직 충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세컨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메인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 쪽에 대한 상황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MLCC, 당연히 전기차 쪽에 많이 쓰이겠죠. 그와 함께 삼성전기 3호화 콘덴서부터 또 이제 구동 모터와 관련된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 쪽 S&T 모티브, 현대모비스, LG전자 이런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얘기 나왔던 인버터 쪽의 성창 오토텍, 그리고 지금 PCU 그 관련된 쪽에서 LG전자,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만두나 대우부품 같은 경우부터 동아화성은 또 최근에 가스킷 관련된 쪽에 흡입 배기가스 이쪽에서도 또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그럴만큼 수익성이 높은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지금 쿨링 시스템, 공조 쪽에 한온 시스템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키니스트라고 하는 커넥터 쪽, 의장 부품 쪽, 이쪽과 관련된 코리아 FT 한국 단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눈길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달리면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모든 사방을 카메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는 관점 쪽에서 MC넥스나 파워로직스 관련된 쪽도 같이 연관성이 높다는 쪽으로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전략적으로는 이 GMP를 통해서 일단은 완성차가 밑그림을 그려가고 큰 그림을 그려간다 이런 관점 쪽에서 시장을 주도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완성차 중심인 현대기아차 쪽으로 조정시 비중 확대는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관련 부품주 쪽으로는 앞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은 하반기에 현대차 중심으로 친환경 라인업이 구축이 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우리도 납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라인이 만들어지느냐 여부, 특히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맞춰져서 실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말씀드렸던 또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은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너무 비중이 꽉 차 있다고 하게 되면 살짝 줄였다가 흔들리면 다시 또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종목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LG전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 전장 사업부가 10%도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핵심 부품의 구동 모터에 어떤 설계 기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구동 장치나 공조 부품, 전원 공급 장치 같이 수주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비중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잘 나가는 가전 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이어진다는 쪽에서 시장은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단자입니다. 일단 전장 모듈, 무선 모듈 관련된 커넥터 매출이 50% 돼 있는데 2016년도 이후에 실적이 부진했다가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관점들과 함께 변화 요인이 나오게 되면 양호한 재무 구조와 저평가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한 번쯤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지 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컬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발하셨네요. 네. 깔끔해 보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뭐 급등락도 있지만 배터리를 기대하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상증자 이후에 주식 분할 이후에 지금 뭐 유상증자 얘기 나왔고 이 배터리데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예정이기에 이렇게 다들 배터리데이 하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한데 관전 포인트 있나요? 뭐 최근에 들어서는 원래는 1만 마일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가는 길이도 길어지고 한 번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1만 마일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 1만 마일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제 배터리데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속속 유출되는 정보들 보고서들에 따르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를 앞으로 테슬라에서 계속 제작을 해서 단가도 낮추고 부피도 줄이고 결국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가격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이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5시 30분부터 배터리데이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데이 때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꿈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체 배터리 셀 개발과 생산, 대량 공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대량 생산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관전 포인트를 삼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터리 셀 기술 개발력을 갖고 있는 맥스웰 테크놀로지와 하이바 시스템을 인수를 했고요. 그 회사들을 통해서 배터리 셀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통형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의 셀 직경을 2배 정도 확대를 하면 결국엔 셀의 부피가 4배가 되고 자동차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장착을 할 수 있고 비용 절감과 용량 확보를 통해서 직접 배터리 가격도 낮추고 결국엔 테슬라에서 만드는 자동차 가격까지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 셀의 대량 생산 이야기가 사실인가? 지금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가? 생산 여력은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배터리데이 때 발표가 이어질 텐데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 혁신의 장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테슬라의 외부 기술 고문인 제프 단 교수는 응급제가 없는 배터리 기술을 특허 출원을 했고 이 특허에 대해서 세계적 과학 저명 기술지인 학술지인 네이처에 이 논문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이나 세계적인 관심들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가짜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데이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 업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3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원자재들의 투자 얘기들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전기차 배터리 하면 배터리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플랫폼 얘기까지 나오고 쫙 커지고 있어요, 판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분리막, 알루미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니켈이나 코발트, 원자재 이야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의 최대 수혜 원자재는 니켈이겠죠. 3월 하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한 니켈 가격이 최근 중국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배터리 수요에 입어 다시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일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개최를 앞두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고요.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을 보면 코로나 촉발 이전 1만 달러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9월 현재 1만 5천 달러대까지로 회복을 해서 코로나19 직전인 1월 가격까지 다시 가격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원래는 니켈 수요의 70% 이상은 스테인레스 강을 제조하는 곳에 쓰여졌는데요. 현재 배터리 생산 단가가 비싼 코발트의 비율을 낮추고 니켈을 점차 함유량을 높이면서 그러면
성능이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은 니켈과 코발트를 모두 빼고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화재가 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성능을 높이는 위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소재에 알루미늄을 더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 그렇게 해서 NCMA 배터리를 2022년 상용화한다고 하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니켈 비중을 90% 이상 높인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2023년까지 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신생 배터리를 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배터리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더욱더 유효하게 작용할지 전망 포인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니켈 수요를 전기차 비중에서 차지하는 니켈 수요가 올해는 3%인데 2030년까지 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계속 있는 상황인 게 파웨이 제재를 지금 시작을 하긴 했어요. 15일부터. 일단은 뭐 파웨이는 사놓고 버티는 거예요, 이제. 재고 가지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버텨보자. 뭐 생각은 대선 때까지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제재를 받으면 국내 기업들도 결국에는 뭐 반사이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격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요? 지금 15일부터 화웨이 제재가 일어난다고 했고 그 제재는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승인 없이 수출을 하지 말라라는 제재안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공정 속에 미국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 제재안에 포함되는 기업인데 이미 말씀하셨듯이 화웨이에서는 재고를 많이 주문을 해놨고 수주를 해놨고 이미 받은 상황으로 이 재고를 가지고 버텨보겠다라는 전략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앞서 물량을 확보해놨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물량을 이미 다 공급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3분기 매출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고 삼성전자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퀄컴, IBM, 엔비디아 등에서 일단 수주가 삼성전자엔 이어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3분기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나 앞으로 3분기까지 반영, 이 화웨이 제재안에 대한 불안함 심리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화웨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메모리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쟁사들이 이렇게 화웨이가 주춤할 때에 오히려 더 공격적인 출하, 공격적인 공급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라는 전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웨이 제재안에 대한 시장의 염려들은 어느 정도 차분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FSA, 원익 IPS, 힘스 같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다,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분할 소식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고 주주들 잠재우게 나섰는데 이게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어제 엄청난 투매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게 무슨 주주 가치 재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이게 주가 내려가는 그런 기폭제예요? 아니면 기회가 돼요?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 때문에 잘 올라가던 시장에서 심지어 이제 LG화학은 나는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그 배터리 부분만 쏙 빼간다고 하면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배터리 회사에 갔는데 이 회사가 이제 결국엔 페트병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유도 있고 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샀는데
방탄소년단 멤버들 다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비유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LG그룹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뭔가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고점 권역에 있는 LG화학뿐만 아니라 고점 권역에 있는 100%, 2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할 빌미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해도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 기존 주주들이 IPO로 올라가는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해서 투매가 일어나고 이 240% 이상 올라간 부분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들로도 해석이 됩니다. 당분간은 일시적인 조정들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수급상 바라보면 이 조정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외국인 수급들을 한번 보셔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기존 주주분들께는 힘을 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새로이 상장되는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70%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의 신설법인 모회사가 7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가치 우리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만큼, 그리고 LG화학이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150조 원 이상 확보를 했고 2024년까지 매출 30조 원 이상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함께 좀 힘내서 버텨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부분들도 목표가 100만 원 이상의 보고서들을 수두룩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잘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저희 좌상단 지금 나가는데 배터리집에 배터리가 없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25년 뚝심이었어요. 사실 이게 선대 회장 때부터 LG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판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뚝심 있게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플랫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열풍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피킨센터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런 가늠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현대차는 딱 차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번 제 나름대로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덕트와 서비스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프로덕트는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판매한 부분에서의 매출 영업이익이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iOS에서 구매한 것들, 구독한 것들, 어플리케이션을 살 때 결제한 부분들은 다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이 두 덩어리로 딱 놓아놓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프로덕트는 눈에 보이는 것,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이 서비스에 집계되는 부분 이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들을 숫자 이제 계속 결제를 해서 넷플릭스에 그 유료 비디오 콘텐츠를 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계속 제공해줬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제 유료로 전환하겠다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구독 경제에 대한 부분, 무형 서비스에 대한 부분,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빅히트 엔터와 구독을 한 번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IPO 기업 공개 예상 시총을 3.3조에서 4.6조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 멤버십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수백만의 팬클럽 회원들이 이 아미 멤버십을 일종의 구독을 하고 있는 거죠. 사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건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존 매출이 2020년 약 6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무형 자산의 구독 논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무형 자산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를 주당 매출액 비율인 PSR을 11배 정도, 10배, 11배 정도 적용을 하는데 매출액 6천억을 대입해보면 IPO 공모주 청약에 제가 기름을 붓겠다는 건 아니고 IPO 예상 공모의 시총이 3.3조에서 4.6조였는데 PSR 11배,
그리고 매출액 6천억을 하면 기업 가치가 6조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IPO 공모 청약 예상 시총의 2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운영 체제인 iOS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유저층이 이탈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무형자산 플랫폼,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눈여겨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성장주 둔화 국면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볼 때 사실 이제 딱 계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네. 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 뭐 겨울에 오히려 역발상해서 무슨 종목, 그다음 미세먼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배당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한 가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배당이라는 게 이익이 나야 줄 수 있는 건데 올해는 기업이익이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조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배당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서도 한번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서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하던 기업들도 그 배당을 줄이거나 배당을 멈추거나 중간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배당 기업이었던 SOL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오일 이슈 때문에 중간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2000년부터 꼬박꼬박 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기업의 유보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간 배당을 안 하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1분기 배당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시장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배당주 우선으로 투자를 하는 배당주 펀드에서도 크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초 이후 1조 9천억 정도 그 이상 배당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장주 상승에 초점을 맞춰서 이와 다른 성격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배당주들은 어느 정도 소외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미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발을 빼고 자금을 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LG화학의 물적 분할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는 건지는 몰라도 LG 지주사 그룹주들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 8월 28일 금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언급했던 적이 있고요. LG전자, LG생활건강 한번 보시고 8년 연속적으로 순이익과 배당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LG생활건강, 삼성 SDS, 더존비즈온, F&F, 리노공업, 삼양식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배당락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고점에 있는 더존비즈온이나 이렇게 이슈를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유의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꼭 당부의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허 의원님은 마감이 막 60분 시간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모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돈모 리포트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모 리포트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출발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지정가 5종목으로 운영하고요. 목표가는 3번, 손절가는 1번 수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2종목 소개해드리고 그중에 1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은 누적 수익률 98.4,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은 뭐 누적 수익률들 쭉 지금 이제 나올 텐데 플러스 돼서 목표가 달성된 종목들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보시면 그동안의 목표가 달성으로 빠져나간 종목들 위주로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보여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측면 이해를 주시고요. 보유 종목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지금 보유 종목은 마이너스인데 지금 운영 중인 종목들인 겁니다. 지금 한 3, 4%씩 적진 않은 마이너스가 좀 나고 있네요. 종목들 지금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빠져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자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AS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현재 지금 전일 추천드렸던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제가 손절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았었는데 손절가를 이탈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일 그 종목들 중에서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제 그 치료제 관련 섹터들에서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원생명과학을 추천을 드렸던 건데 아쉽게 이제 한번 밀었다가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손절가 이탈됐는데 여전히 제가 노란톡방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고 아침에 제가 종가 부분에 매도를 걸어놓고 손실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수익 관점이나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 지금 현재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이대로 가져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절하신 분들께는 또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유지랩이 손절가가 14,900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15,000원대 부분을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유지랩이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한번 시세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목표가까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시면 여기 18,000원대 저항이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 조정을 받고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 손절가 이탈 없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국 패키지 이제 손절가 이탈은 안 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손절가 이탈 안 하면 가져가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진입 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올라오니까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단기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손절가 이탈한다 하면 길게 이렇게 막 계속 보시지 마시고요. 짧게 손절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맥입니다. 지금 그 자회사 금호 HT하고 지금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인 바이오 회사와의 합병을 앞둔 이슈로 지금 주가 계속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조정이 살짝 내려온 모습이에요. 아직은 이제 손절가를 오늘 한호가 차이로 이탈을 안 했습니다. 1,850원인데 1,855원이 오늘 저점으로 아직 이탈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호가를 보면 이 가격대에 굉장히 강하게 물량이 매수 대기 물량이 좀 받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을 오늘 이런 식으로 살짝 이탈을 시켜놨는데 이게 트릭이라고 한다면 내일쯤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부터 시가 상승 출발하든지 아니면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21선까지 올려주는 그런 캔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SMAC은 아직 뭐 손절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만약 오늘 2시부터 종가까지 해서 손절가 이탈한다면 뭐 이 종목도 이후에 재료가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합병 이슈 또 얘기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머지 종목들 지난번에 손절 다 된 것들 문의 주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리딩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쭉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종목 일단 어떤 종목들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MS오토텍입니다. 1번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전자부품, 필수 부품인 이제 수정 진동자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 2번 종목인 MS오토텍은 이제 자동차, 차체의 이제 부품의 제조 공급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듣고 왔습니다. 써니전자, MS오토텍. 자,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으면 좋을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좀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써니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써니전자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안철수 테마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대선 테마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그 안랩에서 뭐 일했던 분이 뭐 여기 이제 있으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엮였는데, 그동안에 뭐 안철수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해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살살 돌리고 있는 소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200원대 뭐 저항 구간 돌파하게 되면 시세 좀 강하게 올라올 텐데요. 회사가 좀 재밌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한 3% 정도 밖에 안 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주인이 좀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문제는 이제 보통 이런 그 주인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나 회사가 뭐 망해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부채가 19억밖에 없어요. 자본이 한 600억 이상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의 뭐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장부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로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회사를 고를 때 안성맞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장부를 좀 이쁘게 만들어 놓고 회사 매각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뭐 주주들이 회사의 대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지분율이 좀 낮아서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오토텍입니다. MS오토텍은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OEM으로 완성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MS오토텍을 통해서 이제 그 군산 GM 공장을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MS오토텍이 이제 그 군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생산 라인은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아니라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MS오토텍이 지금 약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공장에 이제 OEM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그 군산 공장을 앞으로 테슬라 쪽과 연결해서 이렇게 테슬라 공장을 이제 우리나라에 위치를 하는 그런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이후에 조정 나오고 지금 신고가 한번 달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주 매출처로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완성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기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관련 종목이다, 전기차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어떤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하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써니전자 쪽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신 걸까요? 목이 메이네요. 예, 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대선 테마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 테마는 이제 회사가 탄탄하다고 하면 거의 뭐 망하지 않는 필승 전략에 가까운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차트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가 조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종목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좀 강하게 시세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도 조금 괜찮은 흐름이 보여졌고, 이낙연 테마들도 흐름이 좀 괜찮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선 테마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한번 움직임이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좀 그렇게 뭐 아시겠지만 크진 않습니다. 뭐 1차 목표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한 50% 정도, 6,000원 이상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 1차 목표가 한 4,7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원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박스권 하단 부분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 고점 때는 N자 상승 목표치 5,000원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S 오토텍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 찍고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